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요즘 너무나 바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챙겨서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유튜브를 좀 정기적으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도파민 이야기라고. 그래서 두께는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려고 좀 많은 시간 바쁘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책을 이제 미리 좀 접해 보셨던 분들이 전부 다 이 뒷부분이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생생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일단은 성중독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앞부분을 좀 잠깐 이제 읽어드리면 대강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을 찾아온 34세 형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자, 의사, 어떤 게 불편해서 오시게 되셨나요?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형주는 저 선생님 진단서가 하나 필요해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사가 어떤 진단서가 필요하세요? 어디에 내시려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형주 씨가 경찰서에 아니 법원에 낼 진단서가 필요해서 왔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촬영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진단서를 하나 받아오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의사가 그러세요. 그런데 그냥 진단서를 써드리지는 못해요. 충동이나 흥분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여부가 확실해야겠죠. 그리고 정말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면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죠.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검사를 해서 뇌기능 이상이 분명하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도 호전이 된다면 진단서를 써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몰래 카메라로 입건이 돼서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보통 무조건 법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진단서만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성실하게 진단과 치료에 임하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둔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 결과가 나왔고 치료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파민 이야기라고 하는 책 안에 그 이야기를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하고 조금 관련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소개를 했고요. 일단은 이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페이트리 카네스, 제가 정확하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페이트리 카넥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Out of the Shadow,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그래서 성중독을 이해하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시고요. 저 역시도 저 책을 사서 이제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똑같은 책 맞죠? 똑같은 책.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왜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에 관련된 것을 너무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누구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같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아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이런 성과 관련된 행위를 주변에서 관찰하고 그냥 이런 게 성적인 내용 컨텐츠를 대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고 너무 쉽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성 중독이나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에 대한 딱 기준, 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많은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놓고 봐도 이런 기준이 없이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인식한 이게 뭐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패트릭 하네스 박사의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그 기준이 좀 생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어떤 이제 병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막 다루는 것보다 어떤 게 정상적인 거고 어떤 것부터는 좀 위험하고 이런 위험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 패트릭 카네스 박사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트릭 하네스 저 박사님은 성중독이 생기는 과정을 이런 중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어떤 믿음에 관련된 시스템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믿음이 좀 뭔가 망가진 상태, 뭔가 이런 믿음이 망가진 상태, 그래서 이런 망가진 상태에서 중독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독에 대한 사이클. 그래서 중독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또 안에 이렇게 몇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나는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 체계가 어느 날 뭔가 좀 갑자기 어떤 성적인 충동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내가 이 성적 충동을 이런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우려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 중독의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무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능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리오큐페이션이라는 게 뇌 안에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가득 찬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도 이게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 같이 노는데도 이 생각이 나서 자꾸만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를 꺼내고 집에 오는 길가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성관계에 관련된 생각이 나고 또 잠자기 전까지 계속 저녁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그런 생각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리추얼이라고 하는 어떤 반복된 어떤 행동의 고리, 어떤 생각의 고리 같은 것들이 리추얼의 어떤 형태로 생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 섹슈얼 컴펄시비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성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행동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 내가 좀 참을 걸. 괜히 했나? 그런데 또다시 한번 하니까 그래 그 한 번 했던 기억이 또 너무나 또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면 그게 또다시 이제 의식화 과정을 거쳐서
또 컴펄시비티 형태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어딕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딕션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 행동을 스스로 매니지할 수 없는 unmanageability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belief 시스템이 좀씩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때? 하는 나의 어떤 믿음, 성에 관련된 이런 믿음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mpaired thinking을 낳고. 그래서 이런 게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서 미리 교육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을 텐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치부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이 성적인 이게 굉장히 프라이버시잖아요.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라 더더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도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아는 분들 중에도 너무 자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좀 대신 맡아서 어디서 좀 배울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원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딕티브 시스템, 성중독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성중독의 시작은 이런 스트레스 상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내가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행위라고 하는 건 이런 도파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행위거든요. 성행위는 본능이 원하는 행위입니다. 본능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성관계를 통해서 나의 유전자 반쪽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도파민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처럼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해진 도파민을 이렇게 좋은 도파민으로 다시 공급받으면 좋은데 근데 이 좋은 도파민이라는 게 지연 보상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나는 지금 도파민에 굶주려 죽겠는데 오랜 시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즉각 만족을 받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즉각 만족을 주는 것들은 바로 만족을 주지만 모두 다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나쁜 도파민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 보상을 주는 성적 흥분, 그래서 성적인 흥분이 이런 나쁜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중독이 되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적인 오르가즘이 도파민을 공급해준다라는 건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건 뭐 간략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 성행위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흥분기를 오르면서 도파민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가즘 때 가장 피크를 이루고 빠르게 도파민이라는 거는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파민은 이 오르가즘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런 성적인 도파민 분비는 이게 휴지기가 와요. 이제 휴지기라고 이제 부름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반응을 안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경계 입장에서는 fatigue 그러니까 피로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피로 시스템이 생겨서 한번 오르가즘으로 도파민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오르가즘을 통해서 도파민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르가즘을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한 도파민을 대리만족받기 위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도파민이 너무 부족한데 이 도파민을 대리만족받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오르가즘, 저런
성적인 흥분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이게 충분하게 도파민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도파민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부족해진 도파민은 한 100이라는 정도만큼 큰데 이 한 번 오르가즘을 통해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0만큼의 도파민이 더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한 10번 오르가즘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자유행위라든지 이런 게 계속된 도파민 공급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오르가즘과 관련된 성적 흥분을 더 많이 맛보려고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자유행위를 해도 한 번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도 이런 어떤 자유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성적 흥분을 통해서는 내가 성적 흥분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변태적인 성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적인 흥분을 얻고 그걸로 내가 부족해진 도파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